그 과부는 밤만 되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가 기울면 어김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동이틀 무렵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다마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잊고 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응원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절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본명은 박씨, 25세 남편을 여의고 그로부터 3년간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적고 마을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장에서 곡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칭송했습니다. 저 젊은 나이에 절개를 지키다니 저런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열녀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해 여름부터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 하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과부댁, 요새 밤마다 불이 꺼지더라고. 처음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불이 꺼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 아낙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어젯밤엔 분명 술 냄새가 났어. 저 과부댁 쪽에서. 술 냄새라니? 그래, 창호지 틈으로 봤는데 안에 사람 그림자가 둘이더라고. 그 순간 우물가는 조용해졌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밤에 술 냄새와 두 사람의 그림자라니. 그것은 조선의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소문의 씨앗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과부가 밤마다 남정네를 들인다더라. 3년이나 절개를 지켰다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지. 아이고, 우리가 그 여자를 열녀라고 칭송했다니 부끄럽구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남정네를 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밤에 들어가는 것도 새벽에 나오는 것도 누구 하나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술 냄새와 그림자 그리고 낮은 말소리만이 증거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기괴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남편 귀신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승사자라던가. 사람들의 상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마을 주재포졸 최포교였습니다. 최포교는 40이 넘은 이 마을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도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과부가 밤에 남정네를 들인다? 그까진 일이 무슨 관가의 일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그가 박 과부의 집 앞을 지나쳤을 때였습니다. 분명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향이었습니다. 그것도 흔한 쑥이나 솔잎향이 아니라 사찰에서나 비우는 값비싼 침향이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침향이라니. 최포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침향은 한 냥에 몇 냥씩 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남편을 잃고 3년째 홀로 사는 과부가 그런 것을 피울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포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슬쩍 박화부 댁 주변을 살폈습니다. 담장 밖 흙바닥에는 발자국이 여러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두 안쪽으로 향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인가? 최포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박화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했습니다. 박화부는 여느 때처럼 우물가에 나와 물을 깃고 장에 가서 곡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달랐습니다. 최포교는 멀찍이 떨어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초저녁, 박과부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그녀의 집 뒤편 담장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최포교는 숨을 죽이고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방 하나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박과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포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가? 그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최포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틀 뒤 최포교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따라가 보겠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최포교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추고 박과부의 뒤편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즌쯤 지났을까요? 박과부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던 그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상복 대신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낮게 틀어 올렸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마을 뒤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최포교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흩뿌려져 그림자와 빛이 뒤섞였습니다. 박과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 걸어온 사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최포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1시경쯤 걸었을까요?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산 중턱 바위 하나가 우뚝 솟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제기와 술병 그리고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인가? 최포교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과부는 바위 앞에 제기를 놓고 술을 따르고 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소첩이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 염려 마소서.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포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무덤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 그리고 왜 마을 사람들 몰래?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과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포교가 숨어있는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최포교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들켰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최포교라 하오. 박과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따라오셨군요. 그렇소. 얼마나 지켜보셨습니까? 사흘째요. 박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군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포교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보셨으니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최포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담담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그리고 어떤 결연함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최포교의 물음에 박과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포교님께서는
이 마을이 왜 이리 평온한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요? 이 마을에는 30년째 도적이 없습니다. 역병도 없습니다. 흉년도 없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박과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최포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니? 박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위 옆에 앉았고 최포교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 마을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박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예, 포교님께서는 아실 리 없지요. 그때는 포교님께서 이 마을에 부임하시기 전이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이 말라 갈라지고 샘물이 마르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한 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최포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엔 산신의 노여움이 있다. 30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제를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이 망한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제를 올렸습니다. 바로 저 바위 앞에서. 박화부가 가리킨 곳은 그녀가 방금 전 제사를 지내던 그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도사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무슨 조건? 제를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0년 동안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산신께 술과 떡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포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일 밤 30년 동안? 예. 그럼 그 사람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반드시 이곳에 와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박화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원했습니다. 누구였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하겠다고.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박과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설마? 예, 제 남편이었습니다. 최포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20살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어? 박과부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열병을 앓았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며 일어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박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찾았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으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신해 주어 마을을 부탁하오라고. 최포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 저는 그날부터 이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3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밤마다 사라지는지. 최포교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절을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산에 오르며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소? 박과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효험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저 묵묵히 제를 올렸습니다. 최포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박과부가 물었습니다. 저를 잡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마을에 알리시렵니까? 최포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소. 예? 내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소. 당신은 그저 남편 무덤에 제를 지낸 것뿐이요. 박과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요. 맹세하겠소. 최포교는 일어났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돌보시오. 남편처럼 무리하지 마시오. 박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포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최포교는 아무에게도 그날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박과부를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30년이라 아직 27년이나 남았다.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포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는 바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박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씨! 최포교는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렀고 의원은 진맥을 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최포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달. 그녀가 한 달 동안 제를 올리지 못한다면? 도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날 밤 최포교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대신하겠다. 그는 박과부의 집에 가서 제기와 술과 떡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산에 올랐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박과부가 했던 대로 제기를 놓고 술을 따르고 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산신이시여,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소서.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스쳤을 뿐입니다. 최포교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받아주신 모양이다. 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최포교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미신이었나? 아니면 산신께서 진심을 받아주신 것인가?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우물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우물이 마른 건 30년 만이라네. 불길하고만. 최포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날 밤 그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소 3마리가 동시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산신께서 노하신 게 틀림없어. 누가 산신을 건드린 거 아니야? 최포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박과부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포교님,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소. 최포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죄를 올렸소. 하지만 소용이 없었소. 박화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이요? 도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죄를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혈족이어야 한다고. 최포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박화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의원이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마을이 먼저입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최포교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소. 안 됩니다. 혼자 가야. 도사가 뭐라 하던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소. 그날 밤 둘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박과부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포교님,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최포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믿고 있으니 나도 믿고 싶소. 박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마을을 지키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미신인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멈췄는데 마을에 재앙이 온다면 그건 제 책임이니까요. 최포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과부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최포교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최포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뒤편에 작은 표지석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건 뭐요? 박과부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둘은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표지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자는 조선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도 아니었고 한글도 아니었습니다. 최포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무슨 글자요? 박과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표지석 뒤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최포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최포교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다음 날 최포교는 혼자 읍내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한학을 공부한 선비들이 많았고 혹시 그 이상한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글자가 아닙니다. 혹시 외국의 글자 아닙니까? 아니요, 외국 글자도 아닙니다. 최포교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글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10년 전쯤 청나라에서 온 상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봤습니다. 청나라라니? 예, 그 상인은 서역에서 온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글자도 서역의 것일 겁니다. 최포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역이라면 조선에서 수천리 떨어진 곳입니다. 왜 저 바위에 서역의 글자가 있는 것일까? 그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의 도사, 서역의 글자, 그리고 30년마다 한 번씩 지내야 한다는 제사.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포교는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알아보자.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너무 오래됐네. 가뭄이 들었다는 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몰라.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때 말이지. 그때 이상한 도사가 왔었지. 어떤 도사였습니까? 키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이 우리와 달랐어. 눈이 달랐다니요? 그래, 우리는 눈이 이렇게 가늘잖아? 근데 그 도사는 눈이 컸어. 그리고 코도 높고. 최포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서역 사람 같았습니까? 그래, 맞아. 서역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 최포교는 확신했습니다. 그 도사는 서역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 바위에 서역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도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 제사를 지내고 나서 떠났다고 들었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혹시 그 도사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메고 있었어. 보따리요? 그래, 되게 무거워 보였어. 그리고 그걸 산속 어딘가에 묻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최포교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산속에 묻었다. 저 바위 근처에 무언가를 묻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곳에 재를 올리게 했다. 혹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포교는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삽을 가져갔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바위 뒤편의 땅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흙이 무르고 풀이 덜 자라 있었습니다. 최포교는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얼마나 팠을까요?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최포교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겉면에는 서역의 글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포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이었습니다. 금덩어리, 금은 보화,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포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30년 전 서역에서 온 도적이 조선 땅을 떠돌다가 이곳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오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 산신이 있으니 제를 올려라. 30년 동안 매일 밤 제를 올려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모두 보물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밤 그곳에 오면 아무도 그 땅을 파보지 않을 것이고 보물은 안전하게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도적이 다시 찾으러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도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었거나 길을 잊었거나 아니면 조선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30년 동안 거짓 산신을 위해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과 부와 그녀의 남편은 그 거짓을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최포교는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는 박과 부를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이 산을 오르며 마을을 지킨다고 믿었던 그 여인을, 남편을 잃고도 그 뜻을 이어받아 몸이 망가지도록 이 일을 계속했던 그 여인을. 최포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포교는 박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박씨, 포교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포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3년 동안 바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당신의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속은 것이었다고?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포교님? 박과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포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
당신은 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오? 예. 정말로 마을을 위해서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박과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산신 같은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 산에 오르는 것도 그저 헛수고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최포교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과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약 제가 멈췄는데 정말로 마을에 재앙이 온다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견디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포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혹시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최포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어젯밤 내가 저 바위 뒤를 봤소. 박과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았소. 최포교는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과부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보물이요. 서역에서 온 도적이 숨긴 보물이요. 최포교는 모든 것에 설명했습니다. 서역의 도사, 거짓 산신, 그리고 30년 동안 이어진 속임수를. 박과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과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교님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무슨 뜻이요?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시렵니까? 최포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과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알리신다면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위해 삶을 바쳤다는 것을. 하지만 알리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마을이 산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믿을 것이고, 저는 계속 산에 올라 제를 올릴 것입니다. 박과부는 최포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교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최포교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지켜 모두를 평안하게 할 것인가? 그날 밤 최포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포교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에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늙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이 컸습니다. 서역 사람이었습니다. 최포교는 가심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남자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위요? 산에 바위가 많은데 어느 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 중턱에 있는 혼자 우뚝 솟은 바위입니다.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바위 말이요? 저 산 저쪽에 있어?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포교는 그 남자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마치 그 길을 수십 번 걸어본 사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바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30년. 30년 만이로군. 최포교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바위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땅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최포교가 며칠 전에 판자리였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흙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남자는 미친 듯이 흙을 팠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자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최포교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 도사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마을 포졸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가져갔소? 그렇소. 돌려주시오. 그건 내 것이요. 당신 것? 최포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훔친 것이겠지요.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포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을 속였소. 산신이니 재산이 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보물을 숨겼소. 그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소. 그리고 그의 아내는 3년 동안 매일 밤 이 산을 올랐소. 몸이 망가지도록.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포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소.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교님, 박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왔는지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박씨. 박과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남탄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박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 30년 동안 우리 가문은 당신의 거짓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시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박과부에 능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우리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박과부는 그를 내려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박과부는 최포교를 돌아봤습니다. 포교님, 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보물만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포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씨, 정신 차리시오.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벌한다고 해서 제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30년의 세월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박과부는 남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하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포교와 박과부는 말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사라지자 박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포교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박씨! 박과부는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그제야 터져나왔습니다. 최포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을 뿐입니다. 이튿날 최포교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어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장은 7순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포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역의 도적, 거짓 산신, 숨겨진 보물, 그리고 박과부 가문이 30년 동안 속아온 사실까지. 이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찌하려는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포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네.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찌 되겠는가? 30년 동안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쳐온 재물이, 올려온 기도가 모두 헛것이었다는 것을. 이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최포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씨 집안은 어찌 되겠는가?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볼까? 30년 동안 헛수고를 한 바보 집안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를 속인 공범이라고 할까? 자네 생각엔 어느 쪽이 쨌나? 최포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장이 옳았습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상처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네. 이대로 두는 게 좋겠네. 이대로요? 그래.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을 믿고 박씨는 계속 죄를 올리고 마을은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건 거짓이라고. 그렇지, 거짓이지. 하지만 그 거짓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최포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장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장은 최포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좋은 포교야. 정의롭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지만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상엔 진실보다 중요한 것도 있다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지. 최포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거짓을 지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옳을까? 자네가 결정하게. 난 자네를 믿네.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최포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최포교는 다시 박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포교님, 결정을 했어. 박과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최포교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물 상자였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주겠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보물은 당신 것이오. 당신과 당신 가문이 30년 동안 지켜온 것이니까. 박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것이오? 아무도 아닙니다. 박과부는 보물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이 보물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 시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남편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최포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 박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포교님, 제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오? 포교님께서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실 겁니까? 최포교는 침묵했습니다. 박과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하니까요. 박과부는 최포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교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최포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박과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더 이상 산에 오르지 마시오. 예? 최포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은 이제 끝났소. 산신도 없고 제사도 필요 없소.
당신은 이제 자유요. 하지만 만약 마을에 재앙이 온다면 오지 않을 것이요. 최포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30년 동안 평온했던 것은 산신 때문이 아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일하고 화목하게 지냈기 때문이요. 그리고 설령 재앙이 온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요. 하늘의 뜻일 뿐이요. 박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교님,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시오. 남편을 위해서도 마을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최포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 이제 쉬어도 돼요. 박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진 짐이 그제야 내려놓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우물은 다시 물이 차올랐고 소들도 건강을 되찾았고 쓰러진 나무도 치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산신의 자비라고 믿었습니다. 역시 박과부댁 덕분이야. 그 집안이 계속 재를 올려서 산신께서 노여움을 푸신 거지. 박과부는 더 이상 밤에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앙이 온다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평범한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낮에는 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편히 잠을 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포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박씨, 어떻게 지내시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과부는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다행이요. 둘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포견님, 예? 그 보물은 어찌하셨습니까? 최포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읍내 관아에 바쳤소. 그러셨군요. 도적이 훔친 물건일 테니 본래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관아에서 조사를 하고 있소. 박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과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포견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진실을 숨기신 건 말입니다. 최포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도 생각하오. 최포교는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남정네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어 그것으로 충분하오. 박화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읍내에서 한 통의 공문이 왔습니다. 최포교는 공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귀마을에서 발견된 보물에 대하여 조사 결과 이는 30년 전 청나라에서 도난당한 황실 보물로 확인됨. 도적의 정체는 청나라 황실 호위무사였으나 보물을 훔쳐 달아난 자로 밝혀짐. 현재 청나라 조정에서 범인의 수배 중이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최포교는 공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망했다. 그는 1년 전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 돌아왔으나 모든 것을 잃은 그 남자를.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혹은 어딘가에서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포교는 공문에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재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과부가 마을 우물가에서 다른 아낙네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최포교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과부는 재혼을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목수와 혼인을 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시겠구만.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밤마다 산에 올랐던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정절 부인이었습니다. 최포교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잘 됐다. 어느 가을날 최포교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전출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그는 박과부를 찾아갔습니다. 포교님, 다른 마을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 섭섭합니다. 박과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최포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박씨, 가끔 산 생각이 나오? 박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끔은. 잠시 무쾌함을 지냈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 생각납니다. 지금쯤 산에 올라야 하는데 라고.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제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최포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교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오? 제게 진실을 알려주신 것, 그리고 동시에 거짓을 지켜주신 것. 최포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다음 날 최포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을 위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 저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세월은 빠르게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최포교는 늙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씨였습니다. 최포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포교님께 오랜만에 편지 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마을도 여전히 평온합니다. 그런데 포교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최포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전 제 큰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왜 매일 밤 산에 올라가셨어요? 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을 말해야 할까요? 최포교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역의 도적, 거짓 산신, 그리고 30년 동안 이어진 속임수를. 아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헛수고를 하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헛수고가 아니었다. 그분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비록 산신은 없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포교능,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심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비록 산신은 거짓이었지만 우리 가문이 마을을 위해 바친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교님께서 20년 전 내리신 결정이 옳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지켜주신 것. 그 덕분에 저는 행복할 수 있었고 제 아이들도 자랑스러운 조상을 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교님.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포교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 어딘가에 그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잊혀진 바위. 하지만 그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